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드는 새내기 며느리 구독자입니다. 우선 짤막하게나마 톡톡 사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연을 시작할까 해요. 저에겐 이번 사연을 포함해서요, 정말이지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우님들이 따뜻한 목소리로 읽어주셨던 사연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울고 웃고 마음 아파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따뜻한 사연도 사연이지만 저처럼 자기 일도 아닌데 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신 분들의 마음이 참 따스해서 이 채널을 좋아했거든요. 마음 기댈 곳이 없어 참 힘든 지금, 그런 조언들이 제게는 참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다시금 톡톡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마 제가 이런 곳에다 고민이 있다고 사연을 보냈던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나도 너처럼 꽃밭에서 좀 살고 싶다고 그래요. 네가 하고 있는 게 고민이면 자기는 뭐 지하 몇 층에서 살고 있는 거냐고요. 그만큼 정말 걱정 없고 구김 없이 살아왔지만 사람의 고민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거잖아요. 늘 밝게만 보였던 저도 알고 보면 인생의 큰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좌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고물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집이 고물상을 한다는 게 왜 그렇게 창피했었을까요? 지금에서야 고물상이 꽤나 벌이가 짭짤한 직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부모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쟤네 집 고물 주워다가 판대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고물 트럭이 보이면 괜히 딴청을 피우면서 모른 척을 하기도 하고 집이랑 학교가 꽤나 거리가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태워다 주신다는 걸 굳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버지 몸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꼭 대학을 그렇게 멀리 가야겠어? 엄마는 그냥 네가 대학도 좀 가까운 데서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나이 먹으면 원래 안 아픈 데가 없는 법이라고. 그럼 엄마 아빠 생각해서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 시골에 박혀 있어야 하는 거냐고 괜히 짜증을 냈었습니다. 사춘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사연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그래요. 그때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지 않을 걸 매일같이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서울로 상경해 대학을 다니게 됐고 졸업을 하고 마케팅 회사에 다니면서 서울살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내려가겠다는 부모님과의 약속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자꾸 미뤄지기만 했죠. 이것도 그저 핑계였겠지만 사회초년생인 저도 회사에서 1인분을 해나가느라 너무 벅찼습니다.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저보다 뛰어난 것 같고 왜 그렇게 매일 화가 나 있었는지 툭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옷소매로 눈물을 쓱쓱 닦고 돌아온 제 자리에는 잘하고 있다는 쪽지가 붙어 있는 에너지 음료가 놓여져 있었어요. 마니또처럼 늘 저를 뒤에서 응원해 주었던 건 바로 제 사고에 늘 직격탄을 맞는 대리님이자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대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이나 하시고. 미안하면 다음 월급 때 밥 말고 술이라도 한번 사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쯤 하고 들어갈까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날도 남편과 함께 야근을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이미 훌쩍 넘기고 시계바늘은 어느덧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이 시간에는 전화할 곳이 없는데 요란스럽게 핸드폰이 울리길래 확인해 보니 엄마였습니다. 사실 그때 전화를 받을까 말까 조금 망설였어요. 이미 야근으로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전화를 받으면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냐, 집에는 대체 언제 올 거냐,
안 들어도 가뜩이나 피곤한 저에게 달갑지 않은 잔소리들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남편이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눈짓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엉엉 우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뭐? 아빠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우시느라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시지만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저도 전화를 끊자마자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빠 병원 쓰러져서 끄끄거리면서 겨우 말을 이어나갔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은 건지 남편은 어느 병원이냐고 자기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키를 챙겨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나중에 중내산에 하더라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굳이 꼽아보자면 그때가 아닐까 싶네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병원은 어떻게 내려가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에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저를 데리고 2시간 동안 운전을 했던 남편의 모습은 아직도 고마운 순간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버님 별일 없으실 거라고, 큰일 아닐 거라고 어른스럽게 제 손을 잡고 다독여준 덕에 저도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차에서 내내 별일이 아닐 거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병원에서 듣게 된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간암 4기, 생존율 6%의 말기암, 최후의 보루로 이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신장부터 근처 장기들에 너무 많이 전이가 된 상태라 이식 후에도 전이암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병원의 사형 선고. 저와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과 일밖에 모르고 사셨던 아버지는 불효녀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동안 6kg가 넘게 빠져 한 줌밖에 안 되는 몸으로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 웃고 계셨습니다. 저런 모습 역시 볼 수 있는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날이 시퍼런 칼날처럼 온 몸을 스치는 기분이었어요. 뭐 하려고 이 밤에 여기까지 왔어? 내일 출근해야지. 아유, 회사분도 같이 오셨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일은 못해도 애가 성실하거든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진 씨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에이스, 네, 완전 에이스예요. 소진 씨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인상도 좋고 일도 잘하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버님 닮아서 그랬나 봐요. 소진 씨 이번 주는 연차 쓰고 병원에 있어. 회사에다가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아버지랑 시간도 좀 보내고. 제가 죄송해요. 일을 하도 잘하니까 매일 야근한다고 집에도 안 보내고 그랬거든요. 죄송해서 그냥 이참에 좀 쉬다가 오라고요. 그 밤중에 뜬금없이 회사 사람 차를 타고 왔으니 그것도 상사차를 타고 왔으니 엄마도 놀랐는데 오히려 따뜻한 말투로 저희 부모님까지 다독이면서 회사에다가 제 사정을 잘 돌려 말해줄 테니 병원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오라면서 남편이 먼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고마워할 경황도 없었죠. 어머니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그 주에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황도 정확하게 진단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만에 아주 어렸을 때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의 생각은 완강했죠. 이제 정말 아버지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수술처럼 불안정한 확률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온 가족이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엄마와 저도 평소였다면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않겠냐,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우겼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태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니까 마지막을 지키는 것도 가족이 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장 다음 주부터는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죠. 아버지가 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가족들이 또 추진력이 어마어마한 게 그때 엄마가 지내고 아버지와 마지막에 함께 보낼 수 있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바로 계약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병원에 좀 편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때 면허도 따고 중고차도 계약하고 온 가족이 아버지와 제대로 배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오히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때보다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울컥울컥 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긴 했지만 이런 나약한 모습을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그랬듯이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들에게 깨지고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아버지의 병원으로 달려가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람이 추가됐네요. 그때 남편이랑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회사로 복귀한 저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사람처럼 괜찮냐고 덥석 끌어안질 않나 많이 걱정했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저보다 더 먼저 저희 아버지 병실에 가서 과일을 깎고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한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 사람을 저도 차마 밀어낼 수 없어서 연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전혀 멀어 보이는 그 시기에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아버지도 우스갯소리로 눈 감기 전에 딸내미 곁에 든든한 놈 버티고 있는 모습 봐서 참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사실 저보다 저희 가족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항상 가족들 고생시키기 싫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던 아버지는 투병 생활을 길게 하시지도 않고 딱 1년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마지막까지 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덕분인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편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서울로 병원을 옮기고 그 이후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어머니가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선견지명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옛날 불효녀 시절과 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쉬는 날 엄마를 찾아가 엄마랑 딸이 하는 일상적인 수다를 떠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네도 이제 그만큼 연애했으면 슬슬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요. 사실 저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지고 견고해진 상태라 언제든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시집가 버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정작 프로포즈를 해줘야 할 남편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고민인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의 협박이긴 했지만 그러다가 엄마까지 잘못되면 너 봐줄 사람 하나 없이 결혼식 올려야 한다면서 엄마라도 정정할 때 얼른 결혼하라고 성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마당에 결혼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넌지시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만난 지도 꽤 됐는데 슬슬 결혼 허락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누구보다 기쁜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남편이 제 얘기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라도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냐, 아버지 암 때문에 가족력 같은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족 때문이 아니라 자기 가족 때문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늘 저희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남편이었지만
저에게 자기 가족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던 걸 종종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싶어서 나도 아버지 안 계신다. 그런 거 가지고 이해 못하는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해라.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얘기 아니냐 물었죠. 그게 우리 가족이 좀 유별나. 차라리 무뚝뚝한 아버지가 제일 정상이다 싶을 정도야. 여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건 대체 자기 밥벌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 수 있을지, 아니 뭘 할 생각이나 있는 건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매일 뭐 준비하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이다 하는데 내 눈에는 그냥 놀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어머니는 난 그냥 어머니랑 대화하는 걸 포기했어. 간섭하기 좋아하고 생각 없이 얘기하고 결혼은 가족이랑 가족이 합치는 거잖아. 난 우리 가족들 남한테 보여주는 것조차 창피한 수준이야. 남들에게 늘 친절하고 반듯한 성품의 남편이었기에 대체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상상했었는데 혹시 나한테 정을 때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남편 입에서 나온 시댁 식구들의 얘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외였으니까요. 제가 나이가 젊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패기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친구들이 멀쩡한 사람들도 시댁 식구로 만나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남편조차 학을 떼는 시댁 식구들을 나 정도의 친화력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하더라도 1년에 명절 2번, 시부모님 생일 2번, 어버이날 1번, 1년 365일 중에 많아야 5번인데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 네 머릿속은 꽃밭이냐 하는 그 아니란 태도로 접근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남편한테 그랬어요.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일이 됐든 부딪혀 보는 게 내 성격이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일단 겪어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호랑이 굴에 스스로 발을 내미는 멍청이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돌린다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 2번째가 되겠네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낌새는 제가 시댁으로 인사를 가는 날부터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처음 시댁에 인사 가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면서 일주일 전부터 백화점에 같이 쫓아다니면서 제 옷을 사주고 시댁에 들고 갈 선물을 골라주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유난인 거 아니냐는 저의 만류에도 원래 첫인상이 결혼 생활 내내 가는 거라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서 좀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도 네 말대로 1년에 만나고 싶어도 몇 번 볼 수 없는 게 시댁 식구들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내내 하다가 오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보다 몇 배는 더 긴장한 남편과 함께 첫인사를 가게 됐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엄청 활기차고 소란스럽게 저를 맞아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남편이 괜히 겁을 준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현관 입구에서 팔까지 벌려가면서 아이고 안니 하고 큰 소리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지방을 넘고 어머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얘기했던 오지랖 넓고 생각 없이 얘기한다는 게 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 무겁게. 나머지는 어딨어? 예, 너 새언니 왔는데 옷꼬라지가 그게 뭐니? 너 저기 주차장 내려가서 트렁크 가서 짐 좀 받아와. 분명 오늘 인사를 하러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누이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면서 나머지 짐은 어디 있냐고 물으며 저를 쓱 지나쳐 가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당황해서 차에 뭐 더 싣고 온 게 없다. 들고 온 짐이 다다 얘기를 하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 깔깔거리셨던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확 굳히시더니만 실망한 티를 팍팍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오는 애가 아니 손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하고 오니? 난 뭐 엄마가 강남에 사네 어쩌네 하길래 얼마나 거창하게 들고 오나 했는데 옷도 그렇고 뭐 별거 없네.
나름대로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면서 그래도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별거 없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종아리부터 얼굴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뿐만이었는 줄 아세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털썩 주저앉은 시누이는 바닥에 앉아 제가 가져온 선물을 거실에 앉아 풀어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고 하나하나 가격을 검색해서 시어머니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 사람한테 선물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수치스러운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정도였는데 인사를 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온 남편은 어땠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이란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요. 이제 막 신발을 벗은 상태인데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선물을 쇼핑백에 차곡차곡 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가자고요. 넌 뭐, 아유, 농담도 못하니? 하여튼 애가 그래. 날 닮았으면 애가 좀 서글서글하고 좀 싹싹하고 그런 맛이 있을 텐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 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와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기분 좀 상했다고 그렇게 휙 나가버리면 그만이냐?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저도 남편의 팔을 붙들고 이왕 온 거니까 인사나 제대로 하고 가자고 팔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하도 남편이 신신당부를 하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식사 자리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져 있는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식탁에서 정말 한시도 말을 쉬질 않았어요.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앉아서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맞장구나 치고 있었는데도 진이 빨릴 지경이더군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그런 수다스러움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듯이 맞장구도 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중간에서 말을 끊어내기 바빴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뭐, 어디 지병이 있으셨던 거야? 아, 간암이셨어요. 원래 고물상을 오래 하셨는데 다른 곳에 전이 뭐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신나서 물어보세요.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잔뜩 화가 난 어조로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툭툭 끊어버리는 남편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를 온 거고 남편 말대로 별로 좋지 않은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고 물어봐 준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는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못하게 막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 역시 너는 내가 애를 잡아먹냐, 뭐 애한테 말 한마디를 못 붙이게 하냐, 왈칵 짜증을 내셨고요. 다행히 얘기가 자연스럽게 결혼식장 혼수 얘기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고 아슬아슬했지만 무난하게 첫 인사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내가 말은 좀 세게 해도 뒤끝은 없거든. 세아가 너도 나한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바로바로 해라. 쟤는 내 아들이긴 하지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놓고 항상 꾹 해가지고 내가 아주 같이 살면서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너는 그러지 마라. 알았지? 제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는 남편한테 이끌려 나와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우리 가족들이랑은 최대한 말을 섞지 않는 게 상책이라면서 결혼 허락을 받고 나면 최대한 만날 일 없게 하겠다. 저에게 약속 아닌 약속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어머님에게 학을 떼는 이유를 제가 체감했던 것은 상견례 자리였어요. 인사를 잘 하고 왔냐는 엄마의 물음에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게 좀 세신 타입이다. 그 정도로 유하게 돌려서 얘기하고 말았죠. 엄마도 고물상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봐서 뭔 소리를 들어도 안 놀랄 자신 있다 호언장담을 하시고요. 그런데 엄마와 제가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 상견례 자리에서 생깁니다.
시누이는 뭐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상견례 자리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시부모님과 저희 엄마, 남편과 저 이렇게 5명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워낙 톡톡사연에서 상견례장에서 명품으로 기싸움을 하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니 정도면 아주 양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사 갔었을 때의 불안불안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대체 이번엔 시어머니 입에서 무슨 폭탄이 터질까 남편과 함께 조마조마해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고요? 맞은편에 앉은 저희 엄마에게 분위기를 푼답시고 대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사부인, 얼굴을 얼마나 땡기신 거예요? 아, 요즘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아유,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확실히 당기니까 젊어 보이긴 하시네. 아, 이거 당기고 나서도 몇 번 더 당길 수 있어요? 아, 어머, 젊어 보인다는 칭찬이신 거죠? 얼굴에 따로 손댄 건 없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 그게 흉도 아닌데 뭘 그렇게 숨겨요? 아이, 우리끼리 있는데 뭐 어때요? 피부 가죽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탱탱하게 땡기고 젊어 보이고 해야. 아이, 새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시아버지도 이건 아니다 싶어 옆에서 헛기침을 하고 남편은 이마를 짚고 엄마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혼자서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옆에 시아버지 어깨까지 주먹으로 쳐가면서 깔깔 웃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나불거리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무슨 막말이냐고 제대로 쏘아붙이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말이 안 나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가만히 굳어 있는 저 대신에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이 대신 나서서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 고개를 꾸벅 숙였고 눈치 없는 시모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눈치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병인가 싶기도 했고요. 네가 그렇게 거기서 사과를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냐고 오히려 남편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니까요. 저희 엄마도 평소에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셨던 분이니까요. 시어머니만 봤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도 모자랐겠죠. 아마 저랑 남편을 봐서 참고 넘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웃으면서 살면서 이런 기분 좋은 오해도 다 받아본다고 얼굴에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젊어 보이는 거면 어쨌든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또 분위기를 유하게 풀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모습만 보고 결혼을 골백 번 파토 냈어도 진작에 냈어야 하는 건데 저도 저희 엄마도 오직 올곧은 남편 딱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그 뒤에서 시어머니 혼자만 신나서 주절거리고 차마 저희 엄마 앞이라고 시어머니 말을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저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큰 남편이 그때는 안쓰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근데 이 집은 음식이 돈에 비해 별로라고 계산을 하는데 제 옆에 붙어서 사장님에게 대놓고 훈수를 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저희 엄마는 창피함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기가 죽고 그래. 박서방, 나 기분 하나도 안 상했네. 옛날 어른들이 원래 말을 톡톡 쏘면서 하고 그러시는 거지. 박서방이 요즘 내가 얘기하는 것만 너무 많이 들어서 어머니 얘기하는 게 적응이 안 됐구만 그래. 오늘 가운데서 얼마나 고상이 있어 그래. 이거 밖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이거 맛있는 거 놔두고 얼마나 배고파. 우리 딸이랑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거 포장해서 소주 한 병 사서 둘이 짠하고 털어버려. 부부가 그런 거지 뭐. 저희 엄마가 남편 하나 믿고 저희 사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하는 남편이
저희 엄마가 손에 저녁도 못 먹었으니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다 술이라도 한잔 하라면서 하얀 봉투를 쓱 쥐어주니 뭐가 울컥했는지 옷소매로 눈물을 꾹꾹 눌러 닦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됐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었겠어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나니까 어머님의 막말은 더 도를 넘고 내가 내 며느리한테 이런 말도 못하냐며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뚜껑이 열렸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저도 시집 온 이후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됐는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잖아요. 결국 그놈의 말 때문에 잘 흘려내보내면서 살고 있던 저조차도 어머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마주해야 하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설령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더 선을 긋고 나를 세우는 남편 덕분에 제 기분이 상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도 유교관념 아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시부모님 생신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이라 그래도 생일상을 차린다고 미리 장을 보고 집에서 음식 장만까지 미리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음식 간을 보고 이건 짜네, 이건 다네, 너희 아버님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 어머님의 반응은 안 봐도 비디오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안 했네 소리를 또 죽어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게 다르다니까. 호래비가 키우면 네가 어디 이 정도 배웠겠니? 확실히 여자애는 엄마 손길이 닿아야 이렇게 며느리 신용이라도 하면서 욕 안 얻어먹고 사는 거야.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 주특기가 또 나왔죠. 음식 장만 잘해왔다. 그거 한마디면 될 텐데 꼭 저렇게 호래비 호래미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 속 뒤집는 거요. 내가 이제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며느리가 되긴 됐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남편을 괜히 힘 빼지 말라고 말릴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니까요. 미리 산 케이크에 초까지 붙이고 예상한 대로 음식이 다네 짜네 너네 아버지는 이거 안 좋아하네 하면서 보면 우악스럽게 양손을 써가면서 제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게 어머님입니다. 밥 먹으랴 싫은 소리 하랴 입안 가득 밀어넣고 잔소리를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니까 밥알이 식탁으로 튀어나오는데 아무리 1년에 몇 번 안 되는 만남이지만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우리 딸이 이거 좋아하니까 다음번엔 음식을 좀 넉넉하게 해와서 공부하는 애 반찬 좀 챙겨주라는 등 듣기 싫은 소리가 쏟아지고 저는 성의 없이 내내 대답만 하고 있는데 저희 잡들이 하는 것으로 성이 안 풀렸는지 갑자기 사부인은 잘 계시냐로 시작해서 저희 엄마 얘기를 슬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 사람 생일이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니네 엄마는 진짜 그것도 복이다. 너네 아버지 암보험이며 생명보험이며 뭐 많이 들어놓고 갔을 거 아니냐. 1년 딱 병간호하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얻었으면 그거 주변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지. 안 그냐?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이 뭐 복이라도 받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어디 며느리가 돼서 네 시어머니가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했기로써니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대들긴 대들어. 이 자식아, 너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네 마누라가 네 애미애비한테 눈가를 똑바로 뜨고 이렇게 대들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나 몰라라 그러고 있어. 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막말도 선이 있는 법이죠. 저 아직까지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병간호했던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무슨 농담처럼 밥 퍼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가 안 나고 백이냐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사과하셔라, 큰 소리를 내니까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어디 건방지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대꾸를 하냐, 대려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런 실없는 소리를 해도 옆에서 헛기침이나 하고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으시던 시아버지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집구석에서 그나마 정상인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랑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였죠. 온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소리를 뻑뻑 질러가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먹고 있는 밥그릇을 식탁 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밥그릇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깨지고 시부모님께서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하다.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긴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죽고 나서 얘가 어차피 보험금 나올 텐데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개거품 물고 관뚜껑 열고 다시 일어나실 양반들이 남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항상 내 부모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창피했지만 오늘은 정말 창피하다.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혹시라도 당신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닮았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난 자식도 못 낳겠어. 알겠어? 야, 너도 똑같아. 공부를 하고 있긴 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준비만 하면서 한심하게 살래? 이 말도 안 되는 집구석은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냥. 저저 소리를 하며 뒷목을 잡는 아버님과 숟가락이며 젓가락이며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자기 부모고 당장 자기랑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말 없지만 이제 다시는 저 사람들을 얼굴 보고 살 일 없으니까 그동안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저도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제는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붙잡는 인간 하나 없이 폐악질 부리고 물건 집어던지기 바쁜 인간들이 어떻게 가족이냐고, 남편한테 저런 가족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랑은 영 끊고 새 출발하자고 꼭 끌어안고 달래줬습니다. 그렇게 저도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한방 지르고 나오고 남편도 지긋지긋한 식구들과 인연을 끊으면서 시댁 식구들과는 사는 동안 다시는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그 생각 없는 막말 때문에 혈압 오를 일도 이제는 다시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직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저희 부부 모두 정말 추호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늙다가 배우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노년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로 크다고요. 스트레스를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47점,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73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암과 같이 오랜 투병을 거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겪은 것처럼 느끼면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같은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에 저희한테 아무리 밝고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괜찮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더 가까이에서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엄마도 똑같이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말에 셋이 같이 춘천에 놀러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마셨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소식에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첫 월급을 타서 사들인 스마트워치에서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감지해 그나마 빠르게 119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였다는 형식적인 얘기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연이어 들려온 어머니의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주저앉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 끝에서 오열을 하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저도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빈소가 마련됐고 저와 남편, 어머니의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서울에 빈소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덕을 베푸면서 살아오셨는지 빈소를 가득 채운 화한과 조문객들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눈물을 닦아내면서 어머니의 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오래된 지인분들은 일꾼을 자처하면서 음식을 나르고 빈소를 시끌벅적하게 유지하면서 제가 슬플 새가 없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제 생각만 하다 가셨구나 생각이 들어 또다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잔칫집에도 상갓집에도 늘 보고 싶은 얼굴만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남편의 연락처에서는 다 지워졌으니 어머니의 핸드폰 연락처를 통해 연락에 갔을 거라 추측되는 시댁 식구들이 빈소의 얼굴을 내비쳤어요. 여전히 가볍고 생각 없어 보이는 얼굴로 한달음에 달려와 마치 예전에 우리가 싸우기라도 했냐는 듯이 제 손을 잡아오더군요. 아이고, 속상해서 어떡하니. 조금 더 일찍 연락을 하지 그랬어. 아이, 그랬으면 나랑 이 사람이랑 와가지고 일이라도 좀 도왔지. 뭐 음식이라도 좀 가서 나를까? 응? 밥은 좀 먹었어? 아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좀 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눈이라도 붙여라. 솔직히 왜 이러나 싶었죠. 한 번도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식구는 식구니까 이런 상황에서 챙겨주려고 달려온 건가 싶어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싶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 건가 싶었어요.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싶더라고요. 빈소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가 좀 그래서 올 손님들도 얼추 다 오셨고 음식도 다 날랐으니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너도 밥 한 끼 못 먹었지 않았냐면서 이렇게 된 거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한술 뜨라며 저를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밤을 꼴딱 세우고 제대로 된 곡기를 먹지 못했던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 이왕 오신 거 같이 먹자고 남편도 제 옆에 같이 앉혔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집에서 난리를 치고 간 게 마지막이니까 괜히 어색하더라고요. 밥을 뜨면서 제가 먼저 운을 띄웠죠.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예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신경 쓰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빈소에 찾아온 이유가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 사부인 살던 집은 어떻게 할 참이니? 아유, 너네 회사에서 멀어서 그 집은 뭐 어디 세를 내줄 거니?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가 살던 집을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집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터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벙찌기만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오늘 장례식에 온 수작이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집 너무 오래 비워두면 그것도 안 좋다. 아니, 우리 수정이가 이번에 강남 쪽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고 하잖니. 어차피 사부인도 그렇게 되셨겠다. 너네 속이야 그렇기는 해도 또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거 사람 손 안 타고 그렇게 놔두면 폐가 되고 그러는 거야. 예,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강남에서 살아보겠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죽은 양반이 손에 꽉 쥐고 이구지구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놔라. 그 집안 정리나 그런 건 우리가 들어가서 할라니까. 저 진짜 시모가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시모 멱살을 틀어주고 세차게 뺨을 내리쳤어요.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펄쩍 뛰고 저를 뜯어 말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옆에 누가 뜯어 말리든 말든 상관없이 팔을 붙잡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강남에서 살아보겠냐고? 강남에 살지 못해도 내가 오늘 니네들 전부 강남에 묻어버릴 테니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 뻔뻔한 주둥이 계속 늘려봐. 어? 늘려보라고!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누군가 막아서더군요. 남편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제 식구라고 저렇게 막말을 해도 결국 지 엄마라고 감싸고 두는구나 싶어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제 앞을 막아선 남편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제 팔을 붙잡고 손을 들어 올린 시아버지와 씩씩거리면서 욕을 퍼붓고 있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쥐고 빈소 밖으로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 남편이랑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의 얼굴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차가운 표정인지 당장이라도 시부모님을 갖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것만 같은 얼굴이었죠. 빈소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울면서 자기 부모님의 멱살을 틀어쥐고 빈소 밖으로 두 사람을 질질 끌어내더니 결국 차가운 바닥에 그 두 사람을 내동댕이 쳤어요. 어떻게 키워준 부모한테 이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는 두 사람한테 남편은 장례식장 구석에 있던 굵은 소금을 가져와 크게 쥐고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알이 두 사람 얼굴에 세차게 내려쳐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가서 굵은 소금 맞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3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요. 오늘부터 부모 자식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부모 자식이래. 부모 자식 인연은 오늘부로 끝난 거야. 알겠어?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서 앞길 막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어? 장모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데 당신들이 그 난리를 떨 때도 다 괜찮다고 나 품어주셨던 분이야. 그런 분 가시는 길 제대로 배웅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서 똥물을 뿌릴 생각을 해.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악귀지. 돈에 미치고 욕심에 눈이 돌아버린 악귀. 난 사람이 아닌 짐승들을 부모로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모도 아닌 인간들이 이런 대접 받으면서 폐륜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 들어줄 생각도 없어. 그래도 같이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아. 진짜 지금 당장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알겠어? 거의 눈이 돌아간 남편이 포대자루에 있는 소금을 거의 다 붓다시피 하자 입 안에 들어간 소금을 퇴퇴 뱉으며 시부모님은 꽁지가 빠져라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끝까지 험한 꼴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장모님 가시는 길에 가족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똥물 뿌려서 여기 오신 손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빈소에서 머리를 박고 울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조용히 합의 이혼서를 내밀더군요.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저와 살 부대끼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자기랑 눈 마주치고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을 것 같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남편이 내민 합의 이혼서를 조용히 찢어버렸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진짜 가족을 알아본 사람인데 내가 가족을 왜 버리겠냐고.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만큼 모자라지만 우리 둘이 앞으로 평생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걸 바랄 거라고요. 제 진심 어린 얘기에 남편도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부모가 뭔지, 가족이 뭔지,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이 참 많은 건지, 가족에게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제가 살면서 얼마나 잘 치유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큰 사랑만큼 저도 이제 제 가족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어요. 이제 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제 가족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더라도 제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가족을 지킬 거라고 말입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일찌감치 가족을 떠나 저와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을 품고 살면서 온몸에 가시가 박힌 남편이지만 이제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면서 제대로 된 가족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적어도 저희가 낳은 자식한테는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니까요. 톡톡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부녀에 있는 가족들이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눈에도 마음에도 많이 담아두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들 사랑과 행복의 추억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꽃길 걸어갈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아픈 과거들 훌훌 털어버리고 저희 세 식구, 아니 하늘에 계신 두 부모님까지 저희 다섯 식구, 이제는 정말 꽃길만 걸어볼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세가 된 이혼녀입니다. 4년 전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일과 사랑에 빠져 지내오고 있는데요. 제 직업은 변호사예요. 직업 특성상 워낙 밤낮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혼 후에 더욱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모두 시어머님 때문이었거든요. 제 과거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자면요. 꽃다운 20대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느라 남자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됐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사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썩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직업도 괜찮고 집안 형편도 저희 집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결혼에 대해 너무 어리숙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서 재혼한 사이였는데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과 신혼여행을 가서 가족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각자 가정이 있었는데 바람을 피워서 재혼을 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17살 때 시어머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6살,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둘이나 생기는 바람에 새로운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의사였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쯤에는 시부모님께서 인꼬부부처럼 잘 지내셨고 남편도 시누이들과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워낙 화목한 분위기라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이 저와는 결이 좀 맞지 않았는지 남편과 결혼한 초반부터 삐그덕댔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도 저도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집안도 풍족했기 때문에 평수도 크고 좋은 집으로 신혼집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20평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이기도 하고 가전 가구도 모두 새 것이라 굳이 새로운 신혼집을 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은 몸만 그대로 제가 원래 살던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살던 집이라 익숙하긴 하지만 남편과 사는 신혼집이기도 하니 시부모님을 초대해 소박한 집들이를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서 따로 요리를 해먹을 시간이 없었고 자연스레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시부모님을 초대한 집들이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대접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 레시피를 보면서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음식 맛이 입에 잘 맞지 않더라도 시부모님께서 직접 집들이 요리를 한 정성을 알아봐 주시길 바랬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음식 맛을 보시고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치원아. 음식이 하나같이 엄청 짜거나 달거나 뭐 아니면 도구나. 변호사 선생님이라 평상시 요리 실력을 키울 시간이 없었나 보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석현이가 아내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사부인께 신부 수업이라도 요리 좀 배우지 않은 모양이구나. 제가 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짜거나 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머님 입맛엔 맞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차린 음식으로 정식사 못하실 것 같으면 급한 대로 제가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배달 음식? 석현아,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시부모님이 집들이에 왔는데 배달 음식을 대접한 며느리가 어딨노? 지원이 너 예의 바른 줄 알았는데 막상 지켜보니까 직업만 변호사지 헛똑똑이네. 시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젓가락질을 하시지 않으시길래 배달 음식 얘기를 꺼냈던 거였는데 단번에 예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시어머님을 배려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헛똑똑이 소리까지 듣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들이는 그렇다 치고 시누이 식구들까지 초대해서 집들이를 제대로 한번 해야 하지 않겠니? 이 얘기는 너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나랑 아버지만 부르길래 우리한테만 키니 따로 할 얘기가 있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누이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하게 되면 시 조카들까지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이 14명 정도 되는 거였는데 저희 집이 좁아서 그 많은 식구들을 모두 초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신혼집 치고는 집이 너무 작다면서 불평하셨는데 그 와중에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라고 하시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요. 형님네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하면 10명이 넘는 대식구인데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모두 앉을 공간도 없을 것 같아요. 집들이 대신에 저희 집 근처의 식당에서 식구들 초대해서 식사하는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 그게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지 집들이니? 정 앉을 공간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똑똑한 변호사의 양반이 왜 이러실까? 거실에 있는 소파를 베란다로 치우면 되겠네. 식구들 왔을 때 소파를 베란다에 놓으면 거실이 넓어지니까 식구들 모두가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사실 오피스텔 평수가 작다 보니 베란다도 좁았는데요. 소파는 유일하게 결혼해서 샀던 가구였는데 베란다에 두려면 세워서 넣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파가 더러워지거나 기스날 게 뻔했는데 비싸게 준 새 소파를 그런 식으로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들이면 14명의 음식 준비를 한 번에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왜 저만 집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이 아직은 많이 작아서요. 베란다에 소파를 치워도 작을 것 같아서 집들이는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님하고 어머님만 초대해서 간단한 집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큰 집 가서 집들이를 할지언정 지금 석현이랑 살고 있는 곳이 신혼집이니 당연히 집들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니? 집들이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집들이에 대해 전혀 물러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집들이를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설마 했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니 사돈께서 저한테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 말씀에 거역을 하겠어요. 단지 14명이 모이기엔 집이 너무 협소해서 불편할 것 같으니까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 집에서는 집들이 절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든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할 자신이 없었고 시어머님께 집들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여러 번 제안한 집들이를 확실하게 거절하니 기분이 나쁘셨는지 다른 말 없이 그냥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들이 거절 사건 이후부터 시어머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던 것 같네요. 그런 와중에 신혼 때부터 남편과도 어긋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다 보니 함께 못 해본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봄에 남편과 벚꽃놀이를 못 가본 것 같아서 한 번은 벚꽃이 만개했을 때 주말에 시간 내서 남편에게 벚꽃놀이를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제 성격이 여성스럽지 못하고 털털한 편이라 평상시 꽃놀이 같은 데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오랜만에 주말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남편과 데이트를 할 겸 꽃놀이를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의뢰인들의 소송 자료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빠서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침 그때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평상시 잘 찾아오지 않는 황금 같은 여유 시간이라 왠지 더욱 뜻깊게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우리 주말에 벚꽃놀이 가는 건 어때? 한 번도 같이 가본 적 없었잖아. 이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빠랑 데이트도 할 겸 꽃놀이도 가고 싶은데. 주말에? 주말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은 진료 끝나고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일요일은 학회 활동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 꽃놀이 가고 싶으면 친구랑 같이 다녀와. 남편은 꽃놀이를 가자는 제안에 단박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꽃놀이 가는 게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될 텐데 저한테 그런 시간조차 내두지 못하나 싶어서 속으로는 빈정이 상했습니다. 남편 나름대로 주말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단 1시간조차도 시간을 못 내나 보다 하고 그냥 꽃놀이는 포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꽃놀이는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굳이 또 친구와 약속을 새로 잡아서까지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꽃놀이를 포기하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마침 그 주가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라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네요. 오랜만에 여유 시간이라 집에서 푹 쉬면서 TV를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다녀오니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저한테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일을 도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교회에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텃밭을 가꾸고 계셨는데 함께 모종을 심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지원아, 주말에 엄마가 주말 농장 일이 많이 바쁘다고 일손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 지난주에 꽃놀이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덜 바쁜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나 이번 주에 소송 준비해야 해서 주말 내내 일만 해야 돼. 지난주는 정말 특별하게 여유가 생겨서 꽃놀이 가자고 했던 거고, 내가 오빠한테 꽃놀이 가자고 할 때는 일하고 피곤해서 안 된다. 공부해서 안 된다고 하더니 부모님 일은 도와드리러 가도 되는 거야? 아무튼 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정 오빠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으면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도와드리러 가든지. 이번에는 제가 주말에 시댁에 못 가겠다고 단박에 거절하니까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도 지난주에 저한테 거절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토요일 새벽까지 소송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일요일 아침에 잠들어서 점심시간이 지나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다시 일어나 일을 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뒤늦게라도 주말 농장에 가보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아직 주말 농장이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위치 좀 알려줘. 그럴 거였으면 아침에 나랑 같이 갔어야지. 오전에 일 다 끝내고 지금은 엄마네 집에 왔는데 엄마가 당신 오지 말라고 하시네. 엄마가 매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이번에 처음 주말에 시간 내서 도와달라고 하신 건데 좀 섭섭하셨나 봐. 나도 사실 당신 때문에 빈정 상했는데 엄마는 오죽하셨을까. 그냥 집에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셔. 남편은 제게 함께 주말 농장에 가지 못해서 삐졌는지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주말에 남편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저도 혼자 친정집에 가서 일을 도왔는데 왜 시댁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못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는 게 남편의 역할 아닌가요? 본인이 저한테 삐져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톡톡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는 그렇게 사소한 일들도 잔 다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싸울 때면 서로 금방 풀거나 안갚음이 많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항상 결혼 생활의 문제는 시어머님과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님께서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너네는 친정엄마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니? 사부인 밑에서 제대로 잘 못 배우고 자란 티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친정엄마까지 거론하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늘 시어머니 말씀은 그냥 무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제가 시어머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알아 누웠던 적이 있어요. 벼랑간 시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밥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밥이니 반찬이니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일전에 시어머니께서 배달 음식을 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장을 봐서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독감 때문에 아픈 저를 생각해서 저는 집에 쉬고 본인과 둘이서 나가서 식사를 하자는 식으로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이 시어머님께 여러 번 눈치를 줬는데도 막무가내로 저한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시어머님께 화가 났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독감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세요. 아파서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며느리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식사를 얻어 드셔야겠어요? 오늘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랑 밖으로 나가세요.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제3자가 들으면 엄마가 아주 그냥 아픈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만들어버리네. 누가 대단한 요리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 밖이 많이 추워서 나가기가 싫으니까 집에 있는 김치로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라도 몇 가지 반찬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지원이 쟤는 아프다는 핑계로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렇게 쳐 누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고 있는데 너는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지 도리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언제 엄마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집에 김치찌개고 나발이고 식재료가 없어서 어떤 음식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집에서 계속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나가세요. 남편은 시어머님과 말이 잘 안 통해서 짜증이 났는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은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단단히 삐치셨는지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현관문을 아주 세게 꽝 하고 닫으시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까지 시어머님을 쫓아 나갔어요. 아이고, 귀하신 며느리님이 추운데 밖까지 나오시고 웬일이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올 힘이 있었으면 진작에 집에 있을 때 나올 것이지. 실컷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잠자코 지켜만 보더니 이제 와서 밖으로 나온 저희가 뭐야?
어머님, 제가 독감 때문에 정신도 몽롱하고 이렇게 서 있을 힘도 없어요. 오빠하고 싸우신 걸 가지고 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네 북도 아니고 매번 어머님께서 오빠한테 화낸 일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니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아프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아들과 싸운 일 가지고 저를 달달 볶으시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님한테 꼬박꼬박 말대꾸 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한다고 하던데 너 보고 하는 소린가 보구나? 하늘 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변호사라고 똑똑한 척 나대는 거니? 앞으로 너도 석현이도 만날 일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님은 앞으로 저와 남편을 볼 일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 없이 저희 집이 시어머님 두 번째 집인 것 마냥 마음대로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거나 낮잠을 주무시고 가시거나 그런 거 있죠. 친정엄마는 남편이 혹시나 불편할까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희 집에 찾아온 횟수가 수십 번을 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임신을 계획했고 아무래도 제가 35살이 넘어서 임신을 하려고 시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난임센터에 등록을 해서 인공수정을 시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을 두 번째 시도했을 때 임신에 성공을 했고 병원에서 쌍둥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각자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의사, 저는 변호사다 보니 기본급이 있더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매달 월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피스텔 관리비, 생활비 등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은 나눠서 함께 내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각자 관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는 돈을 100% 모두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모르고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월급을 하나로 모아서 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았고 남편에게 다음 달 월급부터 저한테 이체해달라고 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이나 후나 엄마가 내 월급 관리를 해주고 계시거든. 꽤 오랫동안 엄마가 내 돈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터라 다음 달부터는 내 월급을 당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그 당시 남편 나이가 38살이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경제관념이 생겨서 본인 돈은 알아서들 관리한다고 하던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직접 돈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직접 본인 돈을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돈 관리를 해주시는 바람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오빠, 결혼하고 나서까지 어머님께서 오빠 돈을 관리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결혼 전에는 그렇다 치고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가 직접 돈 관리를 하든지 잘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맡기든지 했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려놔줘. 그동안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먼저 얘기 꺼냈던 게 당신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늘 해왔던 방식으로 엄마한테 돈 관리 맡겼던 것뿐이야. 뭐가 당황스럽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앞으로 당신이 하면 되는 거니까 과거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오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어떻게 돈 관리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엄마한테 맡긴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걸? 난 오빠가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동안 어머님께 맡겼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였지. 어머님께서 오빠 월급 가지고 얼마나 저축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빠 돈을 어머님 돈인 것 마냥 쓰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거야 엄마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하셨겠지. 설마 아니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을 모조리 다 쓰셨겠어? 아, 그만 얘기하자. 뱃속에 아가들이 스트레스 받겠어.
아무튼 엄마한텐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사실 그때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남편하고 한참 더 말싸움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더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제가 임신한 몸이라 그런지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얘기를 나누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님께서 이번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셔서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원이 너, 석현이한테 앞으로 월급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다며?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결혼하고 2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저희가 도대체 뭐니? 어머님, 제가 무슨 오빠를 빼앗아 가요. 저랑 결혼했어도 오빠는 어머님 아들인 게 변함없는 사실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돈 관리는 저희 가정에서 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어머님께서 오빠 월급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월급 관리하시면 되시잖아요. 얘 말하는 뻔세 보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더니만 그동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화목했는 줄 아니? 지원이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우리 석현이랑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말싸움을 하는 것 같다. 엄마하고 아들 사이를 갈라놔서 그렇게 좋으냐? 어머님, 계속 듣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님하고 오빠가 싸우는 건 어머님 때문이지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왜 항상 오빠랑 싸울 때만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금 솔직히 계속 오빠 돈 관리하고 싶으셔서 억지 부리시면서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따라 저한테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막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님께서도 화가 잔뜩 나셨는지 그 순간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님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석현이 돈 관리는 내가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대꾸하거나 대들면 이번처럼 머리채 휘어잡는 걸로 끝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시어머님은 그렇게 제 머리채를 있는 힘껏 휘어잡다가 막말을 내뱉고 집 밖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막말을 한 적은 많았어도 머리채를 휘어잡거나 손을 올리는 등 행위를 한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시어머님이 나가시고 한참 동안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라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몰라 급하게 서둘러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허무하게도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6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제가 몸이 허약해서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집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막말을 하고 머리채를 휘어잡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기를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님을 죽을 만큼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님께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산을 한 게 제가 제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기들 출산할 때까지 변호사 일을 잠시 쉬거나 그만두라고 진지하게 말했었지. 임신하고 나서도 잠시 쉴 틈 없이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하는데 아기들이 힘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버티고 있었겠어? 유산한 건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괜히 우리 엄마 탓하지 마.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아기들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변호사 일 쉰다고 말했었잖아. 그날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만 부리지 않으셨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아내가 유산했으면 위로해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유산한 게 모두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우리 엄마 말씀대로 당신 성격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살 수 없겠다.
난 우리 아기들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고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의사인 거 잊었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행동 보인 건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애초에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관찰해 보면 유산할 만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야. 언제까지 위로해주고 감싸주기만 바랄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한테 가시 박힌 말들을 해댔어요. 남편 말대로 의사가 직업인 사람이 어떻게 유산을 해서 몸도 온전치 않은 아내한테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산을 한 이후로 남편과 매일같이 싸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유산까지 해서 앞으로는 임신을 못할 것 같다면서 이런 며느리를 들여서 시댁의 대가 끊긴다고 남편과의 이혼을 계속 조장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앞에서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지원이 너는 무슨 애가 매일같이 그렇게 울상이냐? 애 떨어뜨려 놓고 기분이 좋겠냐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화목한 분위기 다 망치는 것 같아서 네 얼굴 낯짝까지도 보기 싫어지는구나. 그런 표정 지을 거면 앞으로 시댁 모임에 나오지 마. 저라고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었을까요? 특히나 유산한 이후로는 시어머님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었는데 억지로 남편 따라 시댁에 갔던 게 티가 났었나 봅니다. 네, 어머님, 제가 우리 아기들 잃고 나서 항상 우울하고 웃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 그날 저희 집에 찾아오시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기들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게 어머님 탓인 것 같아서 원망스럽고 솔직히 어머님 얼굴 마주보기 어려워요. 저는 무덤덤하게 속안에 있었던 얘기를 꺼냈는데요. 남편이 그때 시어머님 편을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그만두지 못해? 내가 유산한 거 우리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리고 가족들 모두 모인 앞에서 어린애처럼 철없이 칭얼대고 있고 당신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예, 석현아. 내가 진작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지원이 얘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왠지 정이 안 간다고. 시어머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대드는 거 봐라. 이런 애를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라고 내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집안의 대를 못 이을 아이라면 석현이 네가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구나. 시어머님은 가족들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저와 이혼하라며 말을 했고 옆에 있던 가족들은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님의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 남편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이혼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저는 객 식구나 마찬가지였고 소외당하는 기분에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혼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들자면 시어머님과의 갈등이 발단이 되어 남편과 싸움이 잦아졌고 유산 이후에 시어머님께서 남편과의 이혼을 조장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서 도저히 앞으로 함께 살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이 그런 행태를 부리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몸을 추스릴 겸 6개월 동안 변호사 일을 쉬었어요. 사실 저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라 이혼 사례를 워낙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 일생에서는 이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혼 소송이 아닌 다른 분야로 전문 분야를 바꿔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이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네요.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옮겼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 변호사들이 제 이혼 소식을 접하기도 했고 뒤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직을 결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들을 잊고 새 출발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워낙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느라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도 잊고 지내왔던 것 같은데 이혼한 지 4년이 되어가니 남편 생각도 안 나고 어머님에 대한 미움조차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자식들도 다 키웠고 더 이상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황혼 이혼을 하려고 하네요. 남편한테서 위자료를 두둑히 받을 수 있도록 박 변호사님께서 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가 인센티브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낯익은 목소리에 멀리서 지켜봤더니 시어머님이더라고요.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제 귀가 뚜렷하게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님과 마주치게 될까봐 저도 모르게 벽 뒤로 숨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가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동료 변호사에게 슬쩍 다가가 무슨 사건인지 물어봤어요. 박 변호사, 저기 저 연로하신 아주머님께서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얼핏 듣기로는 황혼이혼 준비하고 있던 것 같던데 무슨 사연 있어요? 김 변호사님, 어제 받은 사건인데 저 여성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지 뭐예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한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심증만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서 승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승소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던데 저분이 강남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꽤 큰 손인가 봐요. 저는 동료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거 인꼬 부부처럼 잘 지내왔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정적이었던 시아버님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까 놀라울 따름이었죠. 비록 시아버님께서 제가 이혼할 때 시어머님 귀에 눌려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지만 시어머님보다는 백배 천배 인성적으로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속사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왠지 숙명처럼 제가 맡아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동료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과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박 변호사, 이 사건 나한테 넘겨. 그동안 단 한 번도 내 얘기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긴 하지만 내가 이혼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모두 시어머님 때문이었거든. 저 여성분이 내 시어머님이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시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박 변호사 허락한다면 이 사건은 내가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겠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직하고 나서 제 사생활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변호사라고 다를 것 없이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달리고 속사정을 알게 되면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이혼 소송을 반드시 맡아야겠다는 일념하에 솔직하게 과거 얘기를 털어놨고 박 변호사는 다행히도 같은 이혼녀로서 저를 잘 이해해 줬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남모를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시어머님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정이 복잡하실까요? 사실 저도 7년 전쯤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김 변호사님께서 시어머님 앞에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진두지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맡아서 진행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는 제가 시어머님 이혼 소송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께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한참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복수를 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저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은 박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와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시어머님과 단 둘이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님 모르게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돈만 주면 증거 하나쯤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 아닌가요?
제가 스토리는 대충 짜놨으니까 박 변호사님께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 좀 만들어 주세요. 있지도 않은 증거를 제가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에 증거 불충분으로 남편분이 바람피웠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저한테 그동안 남편분과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남편이 꼬박꼬박 줬던 월급으로 임대사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모조리 싹 다 내놓으라고 하지 뭐예요? 여태까지 일만 했지 돈은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여자가 생겨서 뒤에서 딴살림을 차렸으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였겠죠.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아왔는데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저랑도 사실 바람 피워서 재혼한 사람이니까 바람기가 다분한데 뻔할 뻔짜죠.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줬던 월급들 1푼도 되돌려주지 않고 위자료 삼아 받으려고요. 시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전부터 임대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병원 원장이라 월급이 몇 천만 원 정도가 거뜬히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임대사업을 꾸준히 해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옛날에 남편 월급도 저한테 죽어도 못 넘겨준다고 했던 이유가 이해가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월급도 관리하는 척 하면서 그동안 임대사업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분께서도 맞고소를 하시면 저희가 분류해 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심증만 있고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송에만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박 변호사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드려야 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박 변호사와 시어머님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뒷조사를 몰래 진행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운 건 시아버님이 아니고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왔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해 보니 10살이나 어린 남자와 지속적으로 공동투자를 해왔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부터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님과 바람을 피워서 재혼을 했다지만 어떻게 그 연세에 두 집 살림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까맣게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인지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시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최악이었었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본인이 바람을 피우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 당장에 알렸고 박 변호사는 시어머님의 거짓된 증언에 학을 뗐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그런 분을 시어머님이라고 받들며 결혼 생활 하셨어요? 김 변호사님께서도 이혼 당하실 만 하셨네요. 가족들까지 모두 속이고 바람을 피운 걸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닌 분인데 작정하고 며느리하고 아들 이혼시키라고 들었으면 아무리 김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못 당해 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분을 맡아서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역대급으로 최악이네요. 박 변호사는 저와 함께 시어머님의 실체에 대해 알고 나서 격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변호사도 저에게 감정이 이입됐는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님께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줬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상대방에서 맞고소를 넣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의 과거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께 맞고소를 했더라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사실 제가 로스쿨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는 시어머님께서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시아버님 월급으로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왔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고요. 저는 박 변호사 말을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시어머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상대방 변호사에게 시어머님이 10살이나 어린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두 집 살림을 차리고 그 남자와 그동안 시아버님의 돈으로 임대 사업을 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익명으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시어머님은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공판날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박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님의 사건을 담당하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아 시어머님을 일부러 만나 뵙지 않았는데요. 그날은 저도 시어머님의 담당 변호사로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 그때 처음 시어머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너 지원이 맞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있는 거야?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박 변호사에게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박 변호사랑 다른 변호사가 함께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할 거라고요. 제 이름까지 얘기했다고 하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나 봐요. 하기야 제가 오빠랑 이혼한 지 4년이 넘었으니 제 이름이 생소해질 만도 하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김지원 변호사가 너였단 말이지? 이름이 많이 익숙하다 생각은 했는데 설마 너일 줄이야. 나는 그동안 몰랐다 쳐도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는 거니? 너 설마 일부러 이 소송 망치려고 나를 속인 건 아닐 테지? 설마요. 옛날 시어머님이기 전에 저한테는 의뢰인이신데요. 저도 박 변호사와 함께 어머님께 소송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일단 오늘은 거사를 치르는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당장 딴 말은 하지 않고 박 변호사와 함께 너를 전적으로 믿으마. 설마 하니 유치하게 옛날 일 가지고 나를 제대로 변호하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짓거리지는 않겠지. 그러면 내가 소송 끝나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똑바로 변호해라. 어머님은 박 변호사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는데요. 제가 예전처럼 며느리가 아니고 생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변호사 신분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저를 대하는 태도나 어투가 살펴보면 여전히 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오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에서 일찍부터 통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박 변호사와 함께 담당 변호사라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지만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믿고 가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거 공판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변호사에 맞서 시어머님을 열심히 변호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변호하는 척 했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저희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익명으로 전달했던 서류를 판사님께 증거로 추가 제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 참석했던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아버님이 아닌 시어머님이 바람을 피운 사실과 시아버님의 돈을 시어머님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증거물에 시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 변호사와 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어요. 사실 박 변호사와 미리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님을 변호하려고 해도 시어머님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심 공판이 끝나고 소송은 시어머님이 패소하는 것으로 종결됐어요. 2심, 3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시어머님의 명백한 잘못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동안 시아버님의 돈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던 모든 자금에 대해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시어머님은 패소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던 시아버님과 시누이들이 시어머님을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뺨을 갈구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 그동안 젊은 놈이랑 나뒹굴면서 바람 피워놓고 감히 나한테 바람 피운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너도 나도 바람 피운 년놈들끼리 재혼하긴 했지만 당신은 정말 쓰레기다. 그동안 당신 믿고 소같이 일만 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딸들이 요즘 엄마 행동 이상하다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은 어딨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바보같이 젊은 놈이랑 당신이 살림 차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만 대줄 뻔했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바친 돈하고 같이 위자료로 당신 재산까지 모조리 싹 다 빼앗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께 분노에 차서 재산을 모두 빼앗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아버님께 뺨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시아버님이 나가시자마자 저를 째려보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네가 뒤에서 내 뒤통수 친 거지. 내가 우리 석현이랑 너랑 이혼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안갚음을 한 게냐? 내가 변호사 선임료를 얼마나 돈을 많이 지불했는데 이따위로 허무하게 패소를 할 수 있냐고. 박 변호사랑 네가 짜고 친 거 아니니? 어머님, 이제 본인을 되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누구 탓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 탓하는 건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네요. 저는 어머님 패소 사실과 전혀 무관하고요. 어머님이 도리어 박 변호사한테 거짓 진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를 탓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앞으로는 어머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 못했던 사람들한테 용서 빌며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럼 이만 다른 소송 사건 때문에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께 제 할 말을 하고 법정을 나와버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그동안 시어머님께 쌓였던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까지 법정에 왔더라면 시어머님과 통틀어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해줬을 텐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요. 참 살다 보니 이렇게 시어머님께 통쾌하게 복수하는 날도 다 찾아오네요. 그동안 항상 전 남편과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 자신만을 위해서 상쾌하게 새 출발하려고 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